직장을 다니면서도 충분히 수익을 잘 낼 수 있고 직장 그만두지 마라. 그렇죠. 보통 요새는 파이어족 이래가지고 때려치고 은퇴라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오늘은 조금 반대로 꾸준히 다녀라. 끝까지 그렇죠. 다녀라. 그렇죠. 내보내기 전까지 계속 다녀라. 이 느낌으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일님과 함께 부동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투자가 카일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먼저 얼굴 마스코트 처리해가지고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뭐 제주여서 그런 건 아니고요. 직장인으로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굳이 뭐 얼굴 오픈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 때문에 마스코트 처리를 했고요. 사실은 제가 오늘 후랭이님 보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후랭이님하고 얘기가 돼가지고 네. 인터뷰를 하게 됐고요. 네. 실제 이제 후랭이 TV에 나오시는 분들이 대단히 유명한 투자가분들이 많잖아요. 네. 저는 이제 좀 결이 다르죠. 저는 뭐 전업 투자가도 아니고 전문적인 뭐 대단한 투자가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말씀 조금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 있죠.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제가 회사 생활을 그래도 20년 이상 하면서 투자도 20년 이상 했어요. 계속 주식하고 부동산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의 상승장과 한 번의 하락장을 제가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투자를 막 공격적으로 어떤 사람 보면 100채 정도 사는 사람도 봤어요. 매일 계약서 쓰는.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회사 다니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장기간 한 20년 넘게 하다 보면은 제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 성과가 나름대로 좋고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상가, 다가구, 토지, 꼬마 빌딩 이런 식으로 경매, 재건축, 재개발 종류별로는 다 해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식의 포트폴리오 구성, 안전한 투자 그런 거를 좀 지향을 합니다. 99년도, 2000년도 이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이 나왔잖아요. 기요사키. 네, 그리고 제가 90년대 대학생활을 했는데 그때 아시겠지만 IMF가 있어가지고 네. 97년도에 제 또래 사람들이 다 그래요. 사실 지금 나와가지고 뭐 네. 저는 사실 이제 되게 미미하고 대단한 투자가분들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저 같은 케이스가 많아요. 97년도 IMF 그때 이제 좀 힘든 거를 겪고서 그리고 내 집에 대한 절실함 이런 걸 이제 느껴가지고 그리고 또 대부분 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읽었어요. 그 책 정말 좋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안 읽어보신 분들.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자를 실행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처음에 종잣돈 한 1000 정도 있어가지고 그걸로 직장 생활 하면서 바로 집을 사는 게 제 목표였고요. 그 집을 사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빌라나 뭐 전세 막 이런 걸 알아보다가 제가 그 당시 직장이 여의도였는데 2000년도였죠. 여의도였는데 여의도랑 이제 쉽게 갈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 하다가 정말 임장을 미친 듯이 다녔어요. 그러다가 부천 역곡 쪽 가가지고 역곡이 이제 1호선이 오면은 대방 와서 또 한 번 갈아타면 여의도까지 오기가 쉽겠더라고요. 부천 역곡 근처에 정말 오래된 5층짜리 아파트. 그거를 계약을 했어요. 그 당시에 20대 그때 제 중반 정도 됐을 거예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그래서 그게 제 인생에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그 시작을 전세로 안 하고 전세는 월세로 안 하고 갭 투자를 그때는 갭 투자라는 용어도 없었죠. 계약을 하고 근데 그 계약을 제가 그냥 가서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임장을 하고 부천뿐만이 아니라 정반대인 남양주도 가고 혼자 저는 회사 끝나면 미친 듯이 임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책에서 근로소득을 투자소득으로 바꿔야 되고 불로소득으로 바꿔야 되고 투자는 하루라도 빨리 일찍 시작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꼭 그 책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부동산 책, 재테크 책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투자는 복리기 때문에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부천에 이제 그 아파트를 계약함으로 해서 제가 20대 때 부동산 업자분들이나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경험을 얻었고 그리고 명도를 했고 그 다음 해에 그분이 안 나가신다 그래가지고 세입자분이 대출 받아서 내보내고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나가신다 그래가지고 내용 증명도 제가 써보고 법무사 미팅도 하고 대출도 받아보고 인테리어도 해보고 그런 경험을 그 당시 다 했어요. 20대 중반에. 그래서 그게 아주 큰 저한테 자산이 됐죠. 나중에. 그 투자는 성공을 하셨겠네요. 그렇죠. 첫 투자부터 일단 상큼하게.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한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그걸 사고 그 다음에 대출 받아서 입주를 하고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종잣돈을 계속 모아서 이제 다음 투자를 또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부천으로 갔기 때문에 부천에서 또 지금하고 달라요. 청약이. 그때는 집이 있어도 1순위였어요. 하지만 서울에 있었으면은 아마 제가 청약 못 받았을 거예요. 서울은 경쟁률이 셌거든요. 근데 부천에 갔기 때문에 부천에서 또 청약을 또 당첨이 돼요. 그 당시에 이제 그거는 또 프리미엄 받고 팔고 그리고 이제 그 돈이랑 이 돈 합쳐가지고 서울로 오게 되고 서울에 올 때는 9호선 가급적이면 그땐 9호선이 없었거든요. 생긴다는 얘기만 있었어요. 그래서 9호선 예정지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9호선 예정지를 또 회사 끝나면은 계속 돌아다녀가지고 어디로 살까 하는데 그때는 이제 강서구 쪽으로 결정해서 강서구 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2000년도 초반에 재테크 책이 많이 나왔어요, 또. 그 당시에 굉장히 또 붐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닥터 아파트, 부동산 114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또 책들도 많이 나와서 그런 거 읽으면은 경매를 하라 그래가지고 경매도 제가 2000년 초반에 어릴 때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경매 공부도 하고 상가,
토지 이런 거 해서. 그때 당시에는 유튜브가 없잖아요. 네. 어떻게 공부해요? 그때는? 지금은 정말 공부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라떼는 말이 한번 해주세요. 아니,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뭐 나이가 뭐 굉장히 많은 사람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2000년대 그때는 이제 유튜브,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공부하기 쉬운 거예요. 그때는 그냥 책 읽다 보면은 책에서 이제 또 책 쓴 사람들이 홍보하잖아요. 뭐 어디서 배웠다 아니면 뭐 어디 어디 학원? 어디 학원 있다 뭐 이런 거 있으면 이제 거기 가는 거고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사기꾼들도 많아요. 그렇죠. 또 유명한 책 쓰신 분들은 그 책 읽고 거기 가서 제가 배웠는데 그분이 이제 수강생들하고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큰 집에도 들어가시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죠. 36세 뭐 어쩌고 저쩌고 아, 했던 예, 그분이 맞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그다음에 빌라 무슨 왕 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빌라 무슨 왕. 예. 출발이 좋으셨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은 잘 된 건데요. 중간에 빠그라진 거 이런 건 없어요. 고생 많이 했죠.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특히 뭐 저는 부동산만 한 게 아니라 주식도 열심히 하거든요. 네. 전 주식 부동산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주식으로도 돈을 많이 잃었죠. 그리고 부동산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가 지금 아무리 안 좋다 그래도 아파트가 마음 편하고 좀 쉬운 게 주거용 부동산은 망하진 않거든요. 근데 상업용 부동산은 망할 수도 있는 거고 토지나 상가 잘못 사면은 정말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거든요. 근데 저 역시도 회사 생활하면서 뭐 누가 좋다 그래서 경매 받아가지고 상가나 토지 경매 받았는데 이게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는 복합 쇼핑몰에 있는 5층에 있는 이런 상가 이런 게 분양가가 2억이었는데 제가 한 1,000만 원의 낙찰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2억짜리를 1,000만 원을 받으니까 되게 잘한 것 같았는데 관리비가 보니까 뭐 한 1,500만 원 정도 밀려 있고 관리비 안 내려고 협상했는데 되지도 않고 그리고 또 팔리지도 않고 1년 넘게 공실이고 그러면 이제 회사 생활하는데 신경이 무지 쓰이죠. 그런 것도 고생이죠 사실. 그걸 처분을 해야 되는데 겨우겨우 나중에 처분을 다 했어요. 뭐 항상 좋지만은 않았죠. 힘든 부분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제 후배들이나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물어보잖아요. 뭐 어떻게 그렇게 고생 안 하고 투자를 하냐. 고생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고생은 다 하는 건데 모든 게 그렇잖아요. 그 밸런스가 중요한 거고 능력을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능력을 키우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고생은 다 있어야죠. 고생한 얼굴이 아닌데 전혀.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제가. 얼굴이 전업 투자자가 아니라 직장인 투자자로서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방법. 첫 번째 본업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 회사 생활 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뭐가 먼저냐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도 제 투자보다 회사 일이 먼저예요. 어떤 선택이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임장 가야 되는데 회사 일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회사 일이 먼저인 거고 가끔씩 이제 이제 근무 시간에 주식이나 부동산 사람들 생각 많이 하고 실제 일도 하잖아요. 회사한테 어떻게 보면 좀 피해를 끼치는 거고 제가 너무 고리타분한 얘기인데 네. 진짜 고리타분하다. 너무 고리타분하죠. 근데 중요한 게 투자를 잘하고 자산을 모으려 그러면은 종잣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직장인 재테크가 되게 안전한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종잣돈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회사에서 꾸준히 월급이 들어와요. 이 월급을 모아서 종잣돈을 만들고 투자를 반복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요새 같은 경우는 이제 정년도 늘어나니까 더 오랜 시간 근무를 할 수 있는 거고요. 후랭님은 정말 대단한 게 그거를 끊고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잘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뭘 고생이에요. 잘 되고 있으면서. 대부분의 직장인 투자가들은 처음에 입사해가지고 뭐 사회생활 하면서 투자하려고 너무 아둥바둥 하려고 온 정신이 그쪽으로 가 있으면은 회사 일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럼 회사 일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그래서 밸런스가 중요한 거고 제 책에도 있는 얘기인데 뭐 직장인 재테크에 대해서 5단계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첫 번째가 종잣돈 모으기. 이 종잣돈을 아빠 엄마가 주면 좋은데 아빠 엄마가 안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야죠. 굉장히 괜찮은 거죠, 이거는. 회사 가면 또 좋은 사람들도 많으니까 친구도 사귀고 네. 점점 회사 생활이 나이가 들면서 편해져요. 어릴 때는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많았는데 네. 직급이 올라가면서 회사 생활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괴롭히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세대는 또 안 그래요. 이게 세대가 좀 바뀌는 것 같아서 어찌됐든 종잣돈을 모으는 게 첫 번째잖아요. 네. 그래서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자산 관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자산 관리라고 하면은 개인 재무상태표 쓰는 거, 가계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 세 개를 좀 만들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돈을 모으기 전부터 가계부 쓰는 거는 매우 중요하잖아요. 이 가계부를 조금 더 크게 확장하면은 그게 손익계산서가 되는 거고 현금흐름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모아서 매달 말에 개인 재무상태표로 정산을 해요. 회사에서 정산하듯이. 그리고 이제 3단계가 투자를 공부해야 되는 거고 투자 공부하는 건 요새 너무 쉬워요. 너무 많은 좋은 책이 있고 너무 많은
좋은 콘텐츠, 유튜브, 학원들이 있잖아요. 네 번째가 공부만 하면 안 되잖아요. 투자 실행을 해야 되는 거고. 네. 투자 실행의 첫 번째는 내 집 마련, 안전한 거니까. 네. 다섯 번째 단계가 투자를 지속하는 거. 투자 지속하는 단계는 뭐 세금을 공부하고 포트폴리오 재구성하고 그리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이런 게 그 리스크를 줄이면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정보가 많아서 공부하기가 되게 쉽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으니까. 먼저 요새는. 우리 직장인 투자가들이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도 그런 생각이 많았는데 지금도 뭐 저 모르는 게 많거든요. 그래도 투자하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어요. 기본적인 건 다 아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해. 진짜 막 전문가들보다 막 더 알려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 뭐 GTX, 세금, 그 모든 막 그 경전철 노선 다 알려고 그러고 세금도 그렇고. 교통망. 아, 그거 다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약간은 포기를 하고 좀 편안하게 마음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전문가들이 얘기하면 그걸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고 네. 얘기가 될 정도면은 되는 것 같아요. 투자의 관점에서 직장인이 제일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시간 배분과 그렇죠. 그런 에너지, 예. 그다음에 수면 부족 항상 예, 시달리는 예, 게 예. 또 가족들도 있고요. 시간 배분이나 이런 에너지 소비를 어떤 식으로 좀 관리를 하세요? 직장 생활이 처음 시작할 때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는 거는 어느 네. 정도 좀 포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외근을 많이 나가는 일을 했어요. 외부 비즈니스도 많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디를 갈 때 동선을 이제 짜요. 그래서 미리.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회의가 끝나면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지역에서 여의도에서 미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일찍 가가지고 여의도 근처 한번 임장도 하고 그리고 회의 끝난 다음에도 또 혼자 또 임장도 해보고 그 동네를 임장이 그리고 즐거워요. 그거를 어떤 뭐 해야 되는 일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디 지역에 가서 부동산 만나서 얘기하고 저는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한 그래 두려움이 별로 없거든요. 좋아하시잖아요. 또. 네, 좋아해요. 그래서 부동산 가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싫다 그러면 나오면 되는 거고 그냥 얘기하면은 잘 해줘요. 그러면서 막 이 동네 설명 막 해주시는 할아버지들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하고 한 얘기하고 듣고 오고 그러니까 어디 일 때문에 갈 때 동선을 설정해서 한 번에 가서 이제 같이 보는 일을 많이 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 일 하면서 집중 근무 시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침 9시에서 한 오전에. 11시까지 이런 시간에는 정말 일만 해요. 그때 좀 집중을 하는 스타일이고 네. 요새 막 몰입 이런 게 인기잖아요. 네. 네, 근데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안 돼. 일할 때는 좀 바짝 하고 그리고 아닐 때는 이제 또 저녁 시간 뭐 퇴근 좀 일찍 하고 할 때는 남들 놀러 다닐 때 가급적이면 부동산 임장 가고 이제 여자친구 결혼하기 전에 여자친구 만나고 할 때도 항상 아파트 단지로 가요. 산책을. 원망을 많이 들었죠. 어디 뭐 좋은 데 가자고 할 때 저기 새로 생긴 아파트 단지 구경 가자. 그러면 아파트 단지가 공원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아파트 단지 구경하고 뭐 그쪽 부동산 같이 가서 뭐 얘기하고 모델하우스 나오면은 모델하우스는 거의 요새는 잘 안 가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못 가잖아요. 모델하우스 가는 게 취미였어요. 재밌잖아. 아, 데이트가 네, 모델하우스로.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거를 일이나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취미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동산에 대해서 생각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당장 돈이 없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당장 우리가 압구정을 못 사요. 그래도 압구정 가가지고 구경할 수 있잖아요. 구경하는 거 재밌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강남 쪽 압구정 건너편에 또 압구정 로데오 거리도 있고 그런 데도 돌아다니면서 부동산 들어가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야지 나중에 압구정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면은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아, 너무 빨리 간 거 아니에요, 압구정을? 아까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압구정도 지금 비싸죠. 5년 전? 그때만 해도 제 기억에 한양 아파트 1차가 20평대가 8억이었어요. 8억. 지금 20억 넘었더라고 보니까. 제일 작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게 불과 한 5년 전 얘기거든요. 그때 8억일 때 그게 전세가 5, 6억 했으니까 압구정을 한 2, 3억 갭이면 살 수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아니 그 데이트를 이제 지금의 와이프분이 되셨으니까 아, 데이트를 그때 막 임장 가고 아파트 단지로 가면 볼멘 소리도 좀 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 그럼요. 근데 저도 그렇고 저는 뭐 그 정도 대단한 투자가들은 아니지만 저 말고 다른 유명한 투자가들을 봐도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랑 얘기를 해봐도 제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을 안 좋게 보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너는 운이 좋아서 쉽게 돈을 번 거 아니냐. 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고. 근데 그게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억울한 게 그 사람들이 노력 안 할 때 우리는 시간만 나면은 그런 코스로 다녔거든요. 가급적이면은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그러한 길 있잖아요. 돈이 생기면은 좋은 차를 사는 게 아니라 자산을 사야죠. 예를 들어서 차도 중요해요. 차 없으면은 생활이 힘드니까 저는 돈도 쓸 땐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하지만 우리가 사야 되는 거는 여유가 생겼을 때 사야 되는 거는 자산이에요. 올라갈 수 있는 자산. 부채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안 사야 되는 거고. 감가되는 것들. 네, 감가되는 것들. 상승 하락 다 겪어보셨으니까요. 네. 20년 전부터. 그러면 이번 상승장 때 많이 들어왔거든요, 부리니 분들이. 네.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투자를 공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길어야 이제 5, 6년이겠죠. 14, 15년도부터라고 해도 그분들을 위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일단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급하게 예, 되게 초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투자라는 거는 재테크라는 거는 그냥 어떤 일 순간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 그런 거잖아요. 맞잖아요. 재테크는 평생 하는 거예요. 숨 쉬듯이. 예, 직장인이 뭐 자기 선택인 거잖아요. 그냥 월급 받아서만 사는 사람도 물론 있고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살면은 결코 여유로운 삶이나 부자가 되긴 좀 힘들어요. 아주 뭐 직장인에서 뭐 성공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하지만 직장인으로 살면서 투자를 반복하고 지속한다 그러면은 뭐 엄청난 부자까지는 안 된다 그래도 우리가 뭐 스타트업 기업에서 성공하고 그 정도까지의 부자는 안 된다 그래도 그래도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는 있는 거죠. 특히 요번처럼 주식 오르고 부동산 오르고 할 때 실행하시는 그 용기 있는 분들 그분들은 이제 좋은 그 가위를 따서 드시고 있는 거고 주식도 그렇잖아요. 주식도 관심이 있는 사람은 코스피 지수가 2000 이하로 떨어지면은 사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호랑이님 알고 계셨죠? 네. 작년에 코스피 지수 2000선 밑으로 떨어졌을 때 저는 많이 샀어요. 돈이 들어갔어요. 그쪽으로. 왜냐하면은 그 전에 주식 그래프를 알고 있으니까. 근데 사라 그래도 안 사 사람들이. 근데 부동산도 똑같아요. 부동산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막 떨어지잖아요. 그때 음마아파트가 뭐 14억 갔던 게 막 7, 8억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금매로 막 6억대도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그건 매매가 안 됐던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는 또 겁나서 또 못 사요. 사야 되는 걸 알아도 못 사요. 실행하기 힘들어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부동산이 주기가 있어요. 주기가 있고 상승장이 있고 하락장이 있으니까 만약에 지금 이 상승장을 놓쳤다고 해도 너무 스트레스나 걱정하지 마시고 이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공부하시면 돼요. 공부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은 언젠가는 또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올 거라는 거죠. 내공을 키워야 되잖아요. 내공을 키우는데 뭐든지 무리하면 안 돼요. 밸런스를 잘 맞춰가지고 뭐 회사 일도 회사 일이고 투자도 투자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다만 또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너무 편하게만 하면 안 돼요. 내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내 능력 키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투자할 때가 되면은 투자해줘야 돼. 그냥 너무 조심해가지고 공부만 해. 스트레스 받기 싫어가지고 투자를 안 하시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가끔은 용기를 내야 돼. 다만 그 용기를 낼 때 너무 욕심이 나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물건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한 번에. 잘 되면 되게 좋은데요. 안 되면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오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투자하고 할 때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물건 투자하지 말고 특히 투자 초기에는 내가 10개 투자 개수가 너무 많다. 뭐 2-3개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1개를 투자하든가 약간 보수적으로 그리고 항상 여유 자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내가 1억이 있다 그래도 1억을 다 넣는 게 아니라 한 8천만 원만 넣고 2천만 원은 현금성 자산으로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되게 공감이 되네요. 제가 그랬거든요. 예. 불인이 시절에 예. 집중적으로 몰빵. 세상이 내일 끝날 것처럼 오늘까지 다 등기를 쳐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했다가 굉장히 힘들었던 수습하느라. 예. 그래서 뭐 잘 됐죠? 굉장히 잘 된 것도 있고 꼬라박은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소래님 좋은 질문입니다. 직장인이다 보니까 투자를 밖에다가 이렇게 내놓진 않잖아요. 나 투자자요 이러진 않잖아요. 직장에서도.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투자자분들하고 인맥 같은 거 형성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혼자 하기도 좀 외롭고. 그거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투자 인맥 어떻게 형성합니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회사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회사에서도 거래처랑도 그렇고요. 회사에서도 제가 투자한다고 이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요. 회사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제 매니저가 제 보스가 저한테 너 뭐 투자 열심히 하니? 하면은 저 회사 일만 해요. 이런 식으로 대답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뭐 술자리나 이렇게 직장 동료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다들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 열심히 해요. 다만 이렇게 내놓고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부동산에 이제 좀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하면은 서로 느낌이 있어요. 얘기하다 보면은 그럼 조금씩 하다 보면은 너도 해 나도 해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랑 일단 회사 내에서 스터디 같은 게 있어요. 회사 내에서도 부동산 스터디가. 네, 뭐 스터디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끼리의 모임이 있고 사모임. 저는 회사나 거래처 한 분들이 제 스승이 많아요. 멘토가. 회사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그 높은 임원분 지금은 이제 정년퇴직 하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분의 투자 스토리를 들으면은 너무 대단한 거야.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개포 1단지 사놓고 그리고 뭐 잠실 5단지 사놓고 지금은 이제 그런 거 다 팔고 한남 뉴타운으로 샀어요. 그리고 그분은 도곡 렉스를 사는데 도곡 주공일 때 그걸 산 거야. 약간 어나더 레벨인데? 근데 그분은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계속 재개발 투자를 옛날부터 했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해도 안 들어줘,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들은.
근데 저랑 밥 먹으면서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계속 물어보니까 너무 좋아하면서 그분은 이제 계속 얘기를 해줘. 그러면서 이제 빌딩 산 얘기도 해주고 지금은 정년퇴직 하셨으니까 지금도 저랑 연락을 해요. 그런 분들이 회사 내에서도 좀 있어요. 그래서 조심은 해야 되는데 회사 내에서도 이제 만날 수 있는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커뮤니티죠. 커뮤니티. 2000년대에 부동산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만나려고 그러면은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좀 쉬운 것 같아요. 많잖아요. 부동산 스터디가 많잖아요. 장기 수강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아니, 뭐 본인의 선택인데 어찌됐든 간에 어떤 이제 부동산 카페나 이런 데 가서 거기서 강의를 듣고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든데 디프리를 저는 잘 갔어요. 그래서 디프리 가서 보통 뭐 수업이 10시에 끝나잖아요. 11시 반, 12시까지 같이 맥주 마시고 사람들한테 얘기 듣고 뭐 골목대장님 있으면 그 옆에 가서 앉고 옆에 앉기 쉽지 않은데 치열하잖아요, 경쟁이. 치열해요. 응. 나 다 알지. 내가 안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다 알죠. 치열해요. 네, 맞아요. 양쪽 자리 잘 안 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눈치 보고 비면은 바로 가서 앉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분들이랑 이제 릴레이션십을 쌓는 거죠. 우리 후랭이님도 제가 저녁 자리에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모임을 피하지 말고 계속 나가고 카이조 형님 이런 분들이랑도 제가 옛날부터 알았거든요. 그 형이 유명해지기 전부터. 그래서 우리 서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물건 살 때 미리 전화해가지고 그 의견 교환하고 그리고 이제 가끔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궁금한 것도 얘기하고 제가 지금도 뭐 엄청 인맥이 넓은 건 아닌데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투자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게 답답할 수 있을 거는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계속 넓히려고 노력을 하고 모든 게 그렇잖아요. 생각을 그대로 하면은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투자를 할 거니까 투자 친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만드시면 돼요. 아니면 스텝이 되는 것도 좋은 거죠. 스텝이 되려고 그러면 이제 좀 귀찮고 자원봉사 해야 되지만 많은 사람들을 좀 빨리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네요. 또 생각해보니까. 주의사항 같은 것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거. 금기사항 같은 거. 이건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기준에선 그래요. 일단 첫 번째가 오너십을 자기가 가져가야 돼요. 투자에 대한 오너십은. 투자에 대한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거든요. 주도권을. 네, 그리고 책임을 자기가 지는 거잖아요. 근데 가끔은 이제 전문가분들한테 너무 의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전문가들한테 돈을 투자한다거나 네. 돈을 맡긴다거나 그게 또 재밌는 게 전문가들이 가만히 있어도 자꾸 돈을 주려고 그래요. 어떤 그 맹목하시는 이제 아줌마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귀찮은 거야. 그냥 네, 그렇죠. 내 돈 드릴 테니까 내 돈 좀 어디다 투자해 주세요. 이런 경우가 실제 있어요. 그거는 문제가 많이 생기고 실제 저는 예전에 그런 걸 좀 봐서 그래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말을 너무 맹목적으로 믿거나 그러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은 다들 선하고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하지만 또 몇몇 그 전문가 타이틀 다신 분들은 고소당하고 손해배상 청구당하고 해외 도피, 네, 뭐 자산 은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카톡이 오죠. 뭐 누구는 어떻게 됐더라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아. 사실 뭐 이제 그런 거는 제가 깊게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밝은 것만 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문가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여러 군데 투자 전에 상담을 받는 거는 좋아요. 하지만 그분들한테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는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너무 쉽게 믿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럼 어떤 전문가분들하고 주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어요? 본인이 선호하는, 본인하고 잘 맞는 전문가가 누구예요? 저는 안전한 거를 중시하고 어쨌든 간에 모든 거는 다 제 책임 안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전문가분들은 이제 참 막 이제 지역 얘기하다가 뭐 부동산 소개를 해주고 바로 입금을 해야 된다. 좋은 물건이 하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런 거 입금 안 하는데 실제 그 강의를 들은 분들은 막 입금을 해요. 거기로 가계약금을 다 그때는 돌려준다 그러고 안 돌려주고 뭐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이 좋은 분들이 많으니까 이용하면 돼요. 그냥 그분들의 조언을 듣고 투자는 내가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위험한 게 잘하시면 좋은데 전업투자 위험한 건 다들 아시잖아요. 저도 전업투자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하셔도 되잖아요. 주위에서 다들 말려요. 하지 말래요. 회사 생활하면서 투자하는 게 그게 안전한 거는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회사에서 저를 내보내면 나가겠지만 뭐 지금 뭐 잘 다니고 있는데 굳이 전업 투자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있고요. 전업 투자 해가지고 잘 되는 케이스도 많지만 우리가 듣는 건 잘 되는 케이스죠. 그리고 지금 이제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잘 되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는데 또 안 되는 케이스도 꽤 많아요. 실제로. 지금 잘 되시는 분들도 그 전에 전업 투자 해가지고 너무 힘드셨던 경우도 있고 또 전업 투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말 대단한 고수가 아니면은 함부로 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할 생각은 없으세요? 예, 지금 당장은 그래요. 저는 직장인 투자가 포지션을 계속 가져가고 싶고요. 근데 회사에서 저를 내보내거나 또 모르죠. 또 뭐 제가 어느 순간 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죠. 뭐 그거는.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이런 거는 그 저한테
제가 이제 부동산 조금 안다 그러니까 많이 물어봐요. 들어보면은 다 지역주택 조합 얘기가 되게 많아. 부동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싸게 분양한다 그러니까 막 그거 하시려는 분들이에요. 근데 아마 후랭이 TV 보시는 분들은 다 알 것 같아요. 알죠. 지역주택 조합은 잘 되는 케이스도 물론 있지만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 별로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거 할 게 너무 많고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이유가 아시죠? 뭐 땅이 매입이 안 끝나고 실행하는 거고, 저도 지역주택 조합 모델하우스 가가지고 그 현장 얘기를 듣고서 그 현장을 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냥 여기는 내가 봤을 때 재개발 안 될 때야. 답이 안 나와요. 그냥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거고 너무 보통 지역인데 그걸 어떻게 매입해가지고 하겠다는 건지 그런 근데 또 재밌는 게 그렇게 저처럼 현장을 가보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냥 모델하우스에서 보고 지역에 대비해가지고 분양가가 싸니까 그냥 계약금 넣고 나중에 이제 마음고생 시작하는 거죠. 상가 투자 같은 경우는 물론 해도 좋은데 좀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상가 투자를 하고는 있는데 주거용 부동산 투자하면서는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가 있고 뭐 손해보고 빠져나오면 되잖아요. 하지만 상업용 부동산, 특히 상가, 1층 아닌 상가 이런 거는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빠져나오고 싶어도. 그걸 이제 알고서 이제 들어가면 괜찮은데 초보자분들이 모르고 상가를 덥석 잡으면은 그건 진짜 고생 시작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함부로 상가 투자를 시작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수물건 투자해야지 경매할 때 수익률이 높잖아요. 네. 물론 맞아요. 잘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니까 특수물건 투자 안 해도 그냥 돈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 물건 투자만 해도. 너무 우리가 막 특수물건에 또 이렇게 그것만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가끔 이제 잘못 걸리면 또 스트레스가 되게 많더라고요. 특수물건이. 특수물건은 어떤 사례가 있으세요? 특수물건은 네. 그 토지 같은 거, 법정지상권 같은 거 걸린 거 있잖아요. 법지권. 예, 낙찰을 받아가지고 변호사한테 의뢰를 해서 그 법정지상권을 부셔버리는 거죠. 그래서 승소를 하고 승소 판결서가 있으니까 이제 팔렸어요. 그거 재밌더라고. 그전에 절대 안 팔리는데 승소할 거라는 얘기가 있어도 안 팔리는데 승소 판결문이 있다 그러니까 그 매수자들이 붙었어요. 지역 부동산에 내놨는데. 그래서 수익을 꽤 짭짤 봤는데 제가 이렇게 말은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짧게 했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마음고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 하셨을 것 엄청 했어요. 나는 누가 법정지상권 부수기 쉽다 그래가지고 네. 낙찰 받으라 그랬는데 낙찰이 또 된 거야. 나 안 될 줄 알고 썼는데 그래서 낙찰되고 변호사 사무실 갔는데 변호사비가 왜 이렇게 비싸. 아는 사람한테 가니까 더 비싸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한테 가니까 싸게 해주더라고요. 기간이 한 1년 정도 1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꽤 걸리죠.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이길 거라고 하는데 이거 지면 어떻게 하지? 이제 그런 불안감도 있고 그 당시에는 그래도 꽤 큰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금 대비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팔았으니까 다행이지만 좀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 당시에. 책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예. 이렇게 사이클을 연도별로 이렇게 딱 구분해가지고 네네. 이때는 뭐에 집중했고 나는 예, 이 시기에는 또 뭐에 집중했고 이게 다 이렇게 각각 있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이 사이클에 따른 투자 방법을 어떻게 좀 달리하고 계세요? 부동산이 사이클이 있잖아요. 네. 부동산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자산은 이게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요. 금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장기적 우상향이에요. 무조건. 하락할 때 찔끔 떨어지고 상승할 때 많이 상승해요. 근데 또 재밌는 게 하락할 때 찔끔 하락한다고 해도 무리한 투자를 한 사람들은 그 찔끔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2008년도부터 한 2013년까지 뭐 자산하는 사람도 있고 뉴스 보면은 투자 많이 해가지고 뭐 그때 투자 너무 많이 해가지고 손해보신 분들은 투자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예. 아니면 투자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한다거나 그때 힘든 사람들이 그걸 이제 극복하고 잘 되신 분들이 더 많긴 하죠. 어쨌든 간에 그 사이클이 있고 상승할 때는 뭐가 좋겠어요. 그 부동산이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눌 때 임대 수익용, 시세 차익용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상승할 때는 당연히 시세 차익용으로 포트폴리오 세팅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하락이나 침체기가 오면은 이것도 당연한 거죠. 임대 수익용으로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보자고요. 시세 차익용 부동산에서 대표적인 게 뭘까? 아파트죠.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재건축 재개발은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요. 하지만 시세 차익이 커요. 그러면 임대 수익용 투자로는 뭐가 좋을까요? 상가, 오피스텔, 다가구, 꼬마 빌딩 이런 것들이겠죠. 지산 뭐. 지산. 요새 지산 인기 많죠. 이 부동산을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물론 많은 걸 못 사잖아요. 근데 모든 게 복리고 오래 투자하다 보면은 분명히 물건 개수가 많아질 수가 있어요. 투자를 계속 하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는 꼭 부동산만 그런 게 아니라 주식도 그렇잖아요. 주식도 뭐 공격형 주식이 있고 방어형 주식이 있듯이 배당주냐. 예.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00년도에 직장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르는 거야. 그래서 저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투자를 했어요. 정말 그때는 힘들게 투자를 했죠. 제 주위에 있는 형들이 어떤 사회에서 만난 형들이 어떤 투자를 했는가 하면은 재개발에 투자를 했어요. 그 당시에 재개발 붐이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 어떤 분은 왕십리에 있는 빌라를 사고 어떤 분은 화곡동에 있는 빌라를 샀어요. 지금 15년 이상 지났단 말이에요. 왕십리에 있는 빌라는 센트라스나 텐즈일이 돼 있고 화곡동 빌라는 지금도 화곡동 빌라예요. 그분은 지금 그거 팔고 싶어도 팔리지도 않아요. 그 당시에 화곡동도 재개발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반지하를. 반지하 사니까 뭐 비만 오면 막 전화 오고 또 팔려고 내놔도 자기가 또 비싸게 샀으니까 팔리지도 않고 네.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의를 해야 됐고 상승기 때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인기가 있고 그리고 시세 차익용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하락기나 침체기가 2008년도에 왔단 말이에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그래서 실제로 그때 보니까 그때는 다들 국민은행에서 금요일마다 시세가 업데이트 됐어요. 그럼 항상 금요일날 그거 봤어요. 금요일날 보면은 항상 올라가던 게 어느 날부터 시세가 내려가는 거예요. 마음이 초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있던 것들을 월세가 나오는 걸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막 했죠. 그래서 아까 말한 이제 상가나 이제 뭐 그때 오피스텔도 사고 임대 수익용으로 투자를 하면서 다가구에 대해서 누가 괜찮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가구를 이제 임대 수익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을 했으니까. 그것도 꼬마 빌딩이잖아요. 네. 서울에 있는 다가구를 봤는데 너무 비싼 거야. 그래도 이제 공부를 좀 했죠. 근데 인천에 한번 놀러 갔는데 인천의 다가구가 생각보다 좀 싸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때 실제 한 6억 정도, 매매가가 6억 정도였고 뭐 대출이랑 보증금을 합치니까 한 내 돈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그런 다가구가 있었어요. 덜컥 매수를 했어요. 임대 수익을 위해서. 그거 매수하고 후회를 되게 많이 했어요. 왜요? 불안해서. 어. 그렇게 많은 집을 관리한다는 게 스트레스였고 관리하기 위해서 또 인천의 관리업체한테 그걸 맡겨야 되는데 그러면 또 수익률이 너무 나빠지고 여러 가지 이제 계약하고 나서 힘든 게 있었는데 그래도 내가 그때 그 계약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가 인천 지하철 2호선 예정지였어요. 나중에 매도가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가구를 살 때는 인천 지하철이 없을 때였고 팔 때는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인천 지하철이 생기고 팔 때 왜 팔았는가 하면은 2013년, 2014년부터 부동산이 심상치 않았어요. 저는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 이제 옆에서 보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투자한 사람들이 제 주위엔 있었어요. 그때도. 저한테 강남 재건축 사라 그러더라고요. 강남 재건축이 지금 엄청 비싼데 2014년도, 2014년도에는 그렇게 비싸진 않았어요. 그때는 뭐 강남 아파트도 뭐 갭으로 한 뭐 1억 있으면 다 샀었으니까. 개포 주공 4단지, 1단지 이런 것도 매매가 뭐 6억에 뭐 대출하고 하면 한 2, 3억이면 사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어마어마하죠, 그게. 네. 네, 어찌됐든 간에 시세가 올라간다는 어떤 느낌이 있어가지고 또 가지고 있던 것들을 정리를 하고 시세 차익용으로 세팅을 했어요. 얘기가 이제 좀 길어졌는데 좀 지루하시죠? 네. 그죠? 죄송합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시세 상승용, 임대 수익용 요거를 세팅을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적절히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사이클이에요? 지금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데요. 네. 저는 사실 좀 많이 침체기가 올 줄 알았어요. 지금 정도면은. 근데 생각보다 이 상승기가 계속 가고 있어요.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으세요. 그쵸? 생각보다 오래 간다. 왜 이렇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 저는 정부 얘기는 원래 하는 거 안 좋아하는데 하기 싫은데 정부 탓이 약간은 있는 것 같아요. 하도 규제를 때리니까 정도껏 해야지 반대급부로 뭐 임대차 3법 이런 것 때문에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이게 가만히 놔뒀으면 시장 논리에 의해서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지고 이게 그냥 쭉 올라버린 것 같아요. 계속 지금까지도 그게 가고 있고 또 이거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꽤 크다. 부동산 떨어질 거라고 하셨는데 이유는 뭔가요? 이거 큰일 날 얘기인데요. 근데 주기가 있어요. 근데 그동안 지금 상승이 꽤 오랫동안 됐거든요. 상승이 됐으면은 당연히 조정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조정된 다음에 또 상승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직장인 분들이 주변에서 자산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자산 규모 어느 정도 선에서 자산을 공개하면서 설명도 하시는 편이신가요? 안 합니다. 전혀는 아니고 제 자산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 필요가 없잖아요. 친구들이나 뭐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물어보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사실 이런 이제 채널에 나와서도 얘기하면은 자꾸 제 자산을 물어보고 그러시는데 저는 제 자산에 대해서 정확히 오픈해야 되나? 뭐 안 해요, 그거를. 저도 안 물어봐요. 별로 관심 없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회사에서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같은 팀에 있는 친구가 제가 부동산 투자한다고 해서 자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모르겠어요. 인간의 또 본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그 친구가 또 부동산 투자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네.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을 우리 누나도 그래요. 우리 누나도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적폐라 그러고 저 때문에 우리나라가 빨리 개몽을 하셔야죠, 빨리. 네, 그러니까 좀 얘기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때는 조심해야 돼. 정신교육도 좀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돈 자랑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다가올 사이클은 무엇이고 이걸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지 다들 적폐라서 이미 뭐 다 이렇게 주택이 딱 세팅이 돼 있으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지산 쪽으로 좀 돌리신 분도 계시고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쫙 정리를 다 해놓으셨단 말이죠. 영원한 상승은 없으니까 네. 어쨌든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겠어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돼요. 리스크 관리, 투자 리스크 관리. 제가 투자 5단계 얘기하면서 투자 지속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5단계가.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지속을 해야 되는 단계인 거고, 프레임 TV를 보고 계신 분들이 투자 지속하는 단계라 그러면 투자 지속을 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돼. 그럼 그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가 현금 유동성 확보예요. 제가 후레인 TV 가끔 보는데 후레인 TV 보시는 분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면서요. 바로 다 투자한다면서요. 근데 저는 현금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제가 말하는 현금은 정말 현금이 아니에요. 현금화가 가능한 그러한 금융상품에 들어간 것도 그냥 현금이라고 보는 거예요. 유동자산, 현금성 유동자산. 주식도 그렇고 뭐 인덱스 펀드에 있는 것도 그냥 현금성 자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위기가 터졌을 때 바로 쓸 수 있는 어느 정도 현금성 유동자산이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가 포트폴리오 재구성이죠. 투자 지속하기 위해서. 내가 다주택자라 그러면은 제가 세무사분들이랑 아는 이제 세무사분들이 있는데 다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강남 쪽에 있는 분들은 특히 아줌마들이 고민이 많대요. 어떤 분은 뭐 압구정 2채 가지고 있고 뭐 잠실 가지고 개포 가지고 있고 다 합쳐가지고 어마어마한 재산은 있는데 종부세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대비를 안 한 거야. 그럼 이분은 이제 재산세 종부세로 매년 억대를 내야 돼요. 그 억대 내는 게 매년 계산해보면 올라가요. 물론 세금 정책이 평생 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바뀌겠죠, 나중에는. 지금 너무 말도 안 되는 정책이니까. 하지만 앞으로 한 2, 3년간은 이대로 갈 것 같으니까 일단 내야 돼. 일단 올해도 몇 억을 내야 되고 내년에도 그 아줌마가 그 세무사랑 상담을 하고 뒷골을 잡는 거예요. 답이 안 나와요. 예, 근데 보통 이제 세무사분들이 그래도 부동산 투자를 하는 세무사분들은 물건을 키핑하라 그러는데 그건 답이 없는 거야. 팔라 그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종부세를 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구성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리스크 관리 하나가 세금 대비인 거예요. 세금 대비, 세금을 대비해야 되고, 세금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 세금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적절히 재산세가 좀 안 나오는 물건으로 바꿔놔야죠. 현금 유동성 확보해야 되고,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지금 같은 경우에 좀 좋은 게 인기 있는 게 지산이 인기가 그래서 있는 거죠. 대출도 잘 나오고, 뭐 종부세 뭐 이런 거 당연히 상관도 없고, 꼬마 빌딩도 그렇죠. 꼬마 빌딩 요새 완전 오버슈팅 돼가지고 너무 인기가 많잖아요. 꼬마 빌딩 인기가 있는 게 대출이 잘 나오고, 상업용 빌딩이라 그러면은 뭐 꼬마 빌딩은 웬만해선 종부세가 안 나오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으면은 재산세 내는 거는 뭐그 정도는 뭐 가능한 거고, 임대 수익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좀 재구성이 필요한 거죠. 오피스텔도 요새 반대급부로 좀 인기가,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요새 좀 이제 얘기가 많죠, 그죠? 재산세 때문에 물건을 정리해야 되는데 물건 정리할 때 못난이 먼저 정리하잖아요. 네. 그 못난이가 빌라나 이제 오피스텔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피스텔 원룸 특히 요새 가격 상승에 큰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 도 해요. 양도 차손으로 쳐버리잖아요. 손해보고 막 팔아버리는 거야. 그런 식으로 팔았을 때 오피스텔이 좀 요새 그렇게 해서 좀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저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현금 유동성 확보를 하고요. 가지고 있는 물건을 벌써 많이 정리를 했고요.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해서 시세차익용해서 임대수익용으로 좀 바꿔놨고요. 그 상업용 부동산으로 상가를 정말 갖고 있기 싫은데 그래도 좀 상가로 좀 가지고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또 세금에 대해서 세금 책을 많이 읽어요. 세금 책을 주기적으로 읽고. 세금 책을 읽어요? 집에 세금 책이 10권은 훨씬 넘어요. 어떻게 세금 책을 읽지? 그냥 책도 힘든데? 세금 책 재밌는데? 세금 책이라고 어려운 책이 아니고요. 뭐 자본가님이나 투에이스님이나 네. 그리고 제네시스 박님, 이런 이제 부동산 투자하시면서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논하시는 분들, 신방수 세무사님, 이런 분들의 책을 읽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강의를 듣고요. 세금 강의는 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잘 몰라가지고 여러 번 들어야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세무사분들이 얘기를 할 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생숙 투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생활형 숙박시설. 죄송한 얘기인데 네. 제가 그쪽을 잘 몰라요. 저는 뭐 제가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리자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세요. 세율이 82%까지 막 나오고 하잖아요. 네. 뭔가 팔아서 현금 유동성이나 재투자 모두 손발이 묶인, 제가 이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뭔가 지금 이제 좀 뒤늦게라도 좀 뭔가 옮기거나 움직이려고 하면 세금 때문에 마찰 비용이 엄청 커서 지금 움직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물건을 뭐 모르겠어요. 여러 개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세금적으로 혜택이 되는 거를 팔아야 되는 거겠고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 못 움직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냥 꼼짝없이 딱 묶여가지고 못 움직이는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재개발 입주권은 일반 세율이잖아요. 재건축 입주권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더 오를 거는 보이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또 재산세에 또 포함이 되니까. 그리고 또 현금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재개발 입주권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 올랐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일반 세율이거든요. 재개발 이야기 나온 김에 네.
네. 오세훈시장 관련돼서 재개발 재건축 요새 관심 많이 받고 있는데 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재개발 재건축이 그 부동산 투자의 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세 차익에서는. 멋있잖아요. 예. 재개발.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으로 저 역시도 좀 수익을 받고 네. 주변에 수익을 본 분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좋은 거는 알아요. 하지만 또 위험한 것도 있어요. 그럼 뭐가 위험한가? 지금 좀 위험한 것 같아. 지금 너무 그 정책이 중구난방이고요. 좀 헷갈려요, 지금. 그래서 재개발 투자한다 그러면은 조금 더 이게 조심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대로라 그러면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답이. 조심해야 될 게 세 가지 있거든요. 개발이 안 되는 거. 개발이 연기되는 거, 현금 청산되는 거. 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되고, 이 세 가지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공부해야 되는 거는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규제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가격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근데 지금 규제가 너무 중구난방이에요. 어느 정도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보면은 한 두 가지 좀 재개발인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재개발 재건축에. 아시겠지만 입주권 전매 제한에 대해서 기준일을 바꿔버리잖아요. 땡겨놨죠. 네, 근데 그거를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소급 적용한다는 얘기도 나오니까 정말 헷갈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현금 청산에 대해서 공공주도. 공공주도한테 현금 청산한다는 또 어떤 분은 그러는 거야. 절대 그렇게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말래. 그래서 하여튼 지금은 약간 조금 더 솔직히 저 스스로도 혼동스러워했죠.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 투자한다 그러면은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도록 돌다리 두드려 보고 투자를 하고 가급적이면은 재개발 전문적으로 아는 부동산하고 얘기를 하시고 동네 부동산보다 그리고 전문가분들하고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고 리스크가 없이 투자를 해야죠. 줄이고. 이게 아무리 얘기를 많이 나눠도 정부에서 소급 이래버리니까 이제는 약간 소급이 트렌드잖아요. 요새. 그러니까 그게 주변에 변호사분들 많거든요. 지인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게 다 위헌이래요. 좀 이상하더라고요. 소급이 안 된대요. 근데 정부에서는 뭐 소급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간에 너무 무리하지 않고 그냥 안전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이 지금 고도화되고 있잖아요. 서울이라는 도시가 지금도 좋지만 점점 더 좋아지니까 서울에 낙후되어 있는 데가 지금 뉴타운으로 다 좋아지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뉴타운 하나 정도는 투자가로서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서울이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재개발도 좋고 새 아파트 선호도가 너무 좋으니까. 근데 당장은 이게 투자금도 많이 들고 규제도 많아가지고 어려울 수 있잖아요. 더 쉬운 거는 사실 신규 역세권 투자인 것 같아요. 안전하고. 신규 역세권도 지금 너무 많잖아요. GTX라는 거는 뭐 사람마다 얘기 틀린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개발 호재인 거고 정해진 미래죠. 예, 정해진 미래인 거고 투자로서 봤을 때는 이거는 투자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만한 그런 호재거든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옛날에 그 투자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투자 안 하면은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 상승기가 오래 지속됐고 하락기가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락기가 와도 장기적으로 상승할 거고 우리가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서 저나 후랭이님이나 아마 이제 120살까지 살 거거든요. 너무 긴데? 그래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120살까지 살 거니까 이게 좀 더 길게 봐도 돼요. 당장 하락기가 올 수도 있다고 해서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뭐 좋은 타이밍을 더 선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개발 호재, 나타나 있는 개발 호재에 대해서 여건이 되면은 뭐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 오는 물건. 이거 매수해야 되겠다. 물건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볼까요? 초기 오는 물건 어떤 물건을 좀 고르세요? 초기 오는 물건이 있어요. 제가 부동산 투자를 꽤 많이 했지만 정말 초기 오는 물건만 투자를 했어요. 그럼 뭐예요, 초기? 평생 가지고 싶은 거, 정말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싶진 않잖아요.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틀리고 전업투자가 전문가분들은 아마 단타를 하잖아요. 저는 단타를 안 해요. 부동산 투자를. 단타를 안 하지만 단타가 돼요.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버려가지고 지금은 세율이 올랐지만 예전에 세율이 낮았을 때는 오르면 뭐 파는 거죠. 하지만 살 때는 그냥 기준은 이 물건을 너무 갖고 싶으면은 사요. 이게 또 감성적인 질문이니까 감성적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네. 평생 가지고 있고 싶은 그런 물건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사람마다 틀려요. 뭐 상계주공, 목동 아파트, 뭐 압구정 아파트 뭐 없지만 있으면 안 팔 것 같아. 뭐 트리마자, 갤러리아 포레 이런 거 한강 보이는 것들 그냥 갖고 싶은 거예요. 갖고 싶고 뭐 팔아서 시세 차익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평생 가지고 싶은 그런 물건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가지고 싶다는 말은 남들도 가지고 싶은 거고 하지만 이제 또 투자를 하다 보면은 갖고 싶다고 다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 다음 물건을 사는 것 같아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지역에 가서 막 물건이 이만큼 있어. 강남에 투자를 할 때 예전에 강남에 뭔가 하나는 갖고 싶은 거야. 뭔가 하나는 갖고 싶은데 강남을 막 이잡듯이 뒤져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최선의 물건을 있죠. 하지만 이제 걔를 투자하게 되면 이제 너무 리스크가 크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도 그 다음 물건을 선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하고요. 네, 그리고 부동산 투자가 주식 투자보다 좋은 게 강제적인 장기 투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오는 물건이 그런 물건을 사야 돼요. 그냥 괜히 그냥 남이 좋다 그래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봤을 때 확신이 드는 물건이 생길 거예요. 저는 그랬었거든요. 얘를 안 사면은 진짜 나 너무 바보야. 안 살 이유가 없어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사는 거예요. 근데 확신이 없을 때 사잖아요. 그러면 후회할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확신 없을 때 사면 후회하죠. 근데 어쩔 때 확신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강남 재건축 갔는데 이건 안 사면 바본 거예요 지금. 확신이 들었어 그냥. 그리고 내 뒤에도 막 매수자들이 막 있어요. 그때는 분위기가 바글바글해. 그냥 이거 사야 돼. 그럴 때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살 수가 있는 거죠. 촉이 오는 거고. 그리고 조금 더 덧붙여서 얘기하면은 좋은 주거 지역이라 그러면은 좋은 주거 지역에 네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교통이 좋고, 학군이 좋고, 환경이 좋고, 편의시설이 좋고.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는 좋은 주거 시설인데 이런 게 안 갖춰진 게 오히려 투자하기도 좋죠. 앞으로 갖춰질 거. 지금은 교통이 불편하지만 교통이 좋아질 거. 아까 말씀하셨던 인천 2호선 같은. 예. 그리고 전 지금도 사실은 보면은 지금은 이제 제 포지션이 다주택자라 가지고 개수 늘리기에는 제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만 사람들 추천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는 확신이 드는 물건들은 있어요. 그냥 제 이제 후배들이나 저는 뭐 제 돈 받고 컨설팅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물어보면은 그냥 여기는 그냥 사도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뭐 남양주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남양주에 사는 사람이 무주택자인데 집을 사고 싶어. 그러면 답이 있잖아요. 그냥 GTX 역세권으로 가면 되는 거야. 아직도 그렇게 가격이 오른 것 같지는 않던데요. 뭐 평내나 호평 쪽 이런 데 가보면은. 그리고 뭐 인천에 내가 살아. 인천에서 집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 뭐 송도 사야 되는데 송도 너무 비싸니까 송도 다음에 뭐 인천 시청이나 이런 쪽으로 봐가지고 GTX 역세권을 봐야죠. 뭐 예를 들어서 뭐 GTX만 그런 게 아니라 경전철도 그렇고 신림선, 뭐 신안산선, 뭐 월판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좋아질 것들 그런 것들에 촉이 오는 거죠. 카일TV 애청자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예. 연락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와요. 요새 많이 오요. 그럴 것 같아요. 많이 오는데 제가 이제 만나서 얘기하면 할 수가 있는데 조심스럽게 답변을 해드려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답변을 해드리고 다만 이제 막 복잡한 거 물어보시면은 그런 부분은 이제 제가 좀 양해를 구하고 그렇습니다. 무주택자분들 위한 조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정말 그냥 여건이 되면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라. 지금이라도요? 지금이라도. 많이 올랐는데요? 상관없어요. 상관없다? 근데 다만 여건이 되면. 네. 여건이 안 되면 못 사는 거고요. 여건이 됐어요. 내가 뭐 꽤 현금도 있고 뭐 대출도 어느 정도 해가 어떤 집을 살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서 안 사는 거는 네. 하지 말고 타이밍에 대한 고민은 다주택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다주택자들이나 투자가들이 타이밍에 대한 생각을 해요.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개 있으니까. 근데 무주택자라 그러면은 그 타이밍을 어떻게 맞춰요? 사실 전문가들도 못 맞춰요. 저한테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될 거냐고. 말하기 굉장히 조심스럽고 옛날에 수많은 전문가들이 다 틀렸어요. 틀렸다고 그분들이 잘못된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냥 그거 맞추기에는 정말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주식도 그렇고요. 주식이 이렇게 뭐 오를 줄 누가 알았나? 주식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 못했잖아요. 오르니까 이제 오를 거라고 얘기하는 거고 부동산도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해요. 그래서 무주택자라 그러면은 여건이 되면은 청약이든 갭 투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말씀드리면은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때 1주택자들이 내 집을 팔고 전세로 간 분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 많거든요.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네, 그분들이 왜 내 집을 팔았겠어요? 집값이 떨어지니까 손해보기 싫어서 그걸 판 거예요. 팔면서 그 사람들 생각은 어땠겠어요? 오를 때 살려고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오를 때 그걸 살 수 있어요? 그것만 보고 있어요, 회사원들이? 정말 힘들어요. 좀 오르면은 좀 떨어질 것 같은 거야. 또 못 사.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잡는 건 정말 힘든 거고 타이밍을 잡으려고 그러는 그 생각 자체가 약간 얌체예요. 너무 얌체가 되면 안 돼요. 내 집은 투자에 대한 생각도 있지만 거주 만족에 대한 생각. 그런 의미도 있는 거니까 무주택자들이 내 집을 사는 거는 여건이 되면 그냥 사면 된다. 1주택자들은 좋은 물건으로 갈아타는 거 정도는 괜찮다. 다주택자들은 좀 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투자를. 좀 쉬어라. 저는 그것도 그만해라.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예. 해도 지금은 공격적인 투자는 아니라 보수적인 투자를 할 때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좀 바꿀 때고.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공시가격 1억이야. 이제 그게 그 스타일인 거예요.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카일님 쉬고 계신가요? 쉬고 계신다면 언제까지 쉬실 건가요? 제가 투자를 쉰다는 게 네. 완전히 손 놓는다는 게 아니에요. 공격적으로 안 한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저는 안 쉬지만 다주택자들 쉬어도 된다는 의미인 거고요. 나는 할 거니까 너는 쉬어라. 약간 그런 의미도 있는. 왜냐하면 너무 투자를 과도하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과도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 스타일 자체가 안전지향주의 이런 거거든요. 그냥 계속 할 거잖아요. 꾸준히. 계속 관심은 있는 거죠. 투자는 평생 하는 거니까. 다만 그런 거 있잖아요. 프레임도 아시겠지만
2015년, 16년, 17년 이럴 때는 와 진짜 그때는 투자가 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붐이 불었어요. 이거는 아는 분들은 알아요. 모르는 분들은 그때 몰랐을 거야. 어디 휴가 가기도 힘들고요. 왜냐하면 계속 뭔가 부동산을 보고 있어야 될 것 같아. 경매도 그때 엄청 핫했고 엄청났습니다 그때. 뭐 사람들 뭐 다들 우리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끼리는 이게 제대로 지금 기회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어요 사람들이. 2008년 서브프라임 때문에 세금 정책이 다 풀렸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되면서 그건 사실 또 재밌는 게 서브프라임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 전에 그랬어요. 노무현 대통령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가격이 오른 거를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세금 완화 정책을 펼치겠다고. 그 말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정치 얘기는 아니에요.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세금이 되게 완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겁이 나서 투자를 안 하다가 어느 순간 군중 심리가 이제 점점 올라오면서 투자에 대한 붐이 막 불려고 그랬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공격적인 투자를 할 시기였어요. 지금은 그럴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뭐 진짜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가족여행 가자 그러면 싫은 거야. 한국에 붙어가지고 한국의 상황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 정도로 핫했죠 부동산이. 좀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알았는데 일반인들은 모르겠죠. 지금은 근데 어때요? 지금은 일반인들 너무 또 관심 많죠. 지금 뭐 다 그 얘기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가 아니라 저랑 같이 투자 얘기하는 어떤 친구는 아예 쉬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없어졌을 때, 부동산 세금 규제 정책 다 풀렸을 때, 그때 다시 돌아온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멋있다. 그럼요. 그렇게 돌아온다라는 것 자체가 계속 시장을 지켜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발을 떼지 않고. 꼬마 빌딩하고 다가구 투자는 요즘 어떻게 보십니까? 다가구 투자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꼬마 빌딩. 네, 꼬마 빌딩 투자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다가구나 꼬마 빌딩 다 마찬가지예요. 그 경험 없이 도전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 같고요. 좀 부동산 투자가 많이 된 상황에서 경험이 있는 상황에서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꼬마 빌딩은 요새 인기 있는 이유가 반대급부인 것 같아요. 주거용 부동산 투자를 못하게 해놓으니까 꼬마 빌딩으로 많이 몰리는 것 같고요. 대출이 일단 많이 나와요. 개인으로 사도 대출이 주거용 부동산보다 많이 나오고 특히 법인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법인으로 사게 되면은 대출이 정말 많이 나와요. 한 70~80% 나오는 것 같아요. 공동담보 이런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을 살 때는 공동담보 이런 게 안 돼요. 공동담보 대출이. 근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에 있는 A라는 빌딩을 살 때 대출을 더 받고 싶어. 그럼 우리 집을 담보로 같이 담보를 제공해서 대출을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묶어서. 네.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꽤 많은 대출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대출 때문에 쉬운 거고요. 그리고 보유세에서 주거용 부동산 똑같은 50억이라 매매가 50억이라 그래도 아파트 50억이랑 꼬마 빌딩 50억은 재산세가 꼬마 빌딩이 훨씬 낮죠. 근데 꼬마 빌딩도 요새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 인기 있는 거예요. 주거용 부동산으로 집이 껴있으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주택으로 분류가 되니까. 그래서 요새는 이제 꼬마 빌딩을 살 때 용도 변경 조건으로 많이 사요. 그래서 매도자분들이 용도 변경을 해주는 조건으로 상업용으로. 그래서 산 다음에 이제 용도 변경해가지고 그걸 이제 상업용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대출도 나오고 재산세도 이제 괜찮고. 어떤 분들은 좀 너무 많이 올랐다. 지금 연예인들은 계속 판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하니까 오버슈팅이다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꼬마 빌딩도 위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선호 지역에 경기권이나 지방에 꼬마 빌딩이라 그러면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강남에 꼬마 빌딩이 있다. 연예인들은 판다 그래도 강남 꼬마 빌딩을 내가 샀어. 월세 수익이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래도 좀 이제 심하게 얘기하면은 몇십 년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강남 꼬마 빌딩인데. 그냥 땅 사는 개념. 네. 그래서 꼬마 빌딩을 요새 그 월세 수익률이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서울에 땅을 사는 거예요. 서울에 땅을 사는데 땅을 사고 월세도 좀 들어오고 그래서 이자를 이제 월세로 이제 내고 대신에 서울에 땅을 확보하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거고요.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요새 많이 팔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분들의 생각인 거고 수익을 많이 봤으니까 사는 거는 많이 올랐어도 제 생각은 나쁘진 않다. 하지만 또 중요한 거는 너무 많이 사면 안 되겠죠. 대출이 되고 살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꼬마 빌딩을 여러 채 샀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리스크가 올 수 있는 거니까 포트폴리오의 하나 정도로 꼬마 빌딩 가지고 있는 거는 굉장히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 때 팁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부동산 선택을 좀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부동산이 지역 부동산이 있고 로컬 부동산이 있고 빌딩 중개를 법인. 전문으로 하는 그 법인. 큰 회사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호불호가 그 사람들마다 선호도가 다를 텐데요. 제 경우에는 빌딩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더 프로페셔널하고 물론 이제 지역에 있는 부동산 분들도 잘 하시는 분들은 무척 잘 하시겠죠. 그래도 꼬마 빌딩을 사다 보면은 굉장히 신경 쓸 게 많아요. 생각보다. 작은 것도. 아파트 사는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지역이든 뭐 지역이 아니든 꼬마 빌딩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 업자분이랑 얘기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처음부터 중개료를 얘기하면 안 돼요. 중개 수수료를. 꼬마 빌딩 중개 수수료가 0.9잖아요. 근데 나는 0.9가 뭐 꼬마 빌딩 그래도 수십억인데 0.9 아깝다고 0.5입니다. 미리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소개를 안 해주겠죠. 중개 수수료 내고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내고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좋은 물건을 먼저 확보하는 게 우선인 거죠. 그래서 물건을 살 것처럼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좀 일을 좀 많이 시켜야 돼요. 일을 많이 시키면은 그분들이 그 일한 게 아까워서 더 좋은 물건을 계속 보여주게 되거든요. 협상의 법칙이잖아요. 일 예로 뭐 어떤 걸 시키세요, 일을? 뭐 예를 들어서 같이 뭐 현장 답사라든가 뭐 이걸 부시고 뭐 새로 지어야 된대요. 그러면 이거 부시고 새로 지은 거에 대해서 뭘 도면을 좀 달라. 이게 쉬운 건 아닌데요. 꼭 부동산에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협상할 때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일을 많이 했으면 결과를 보고 싶은 심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점점 더 나한테 유리하게 상황이 와요. 이걸 또 너무 과도하게 하면은 그 중개사분이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갑질 뭐. 네, 그러니까 적절히.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좋은 물건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기가 힘들어요. 아파트라 그러면은 내가 뭐 몇 동 몇 호에 있는 거를 놓치면은 다른 걸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꼬마 빌딩은 운이 잘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물건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 물건을 사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이 사가거나 이 사람이 안 판다 그러면은 그냥 지금까지 노력이 그냥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가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운때가 맞아야 되는 것 같고. 좋은 물건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파트처럼 이렇게 규격화된 게 아니라서. 맞아요. 그래서 꼬마 빌딩은 운이 맞아야 된다고 그런 얘기가 많이 있고요. 또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오버슈팅 되고 가격이 많이 오는 거는 맞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 규제에서 좀 자유로우니까 잘 따져가지고 이제 매수하셔야 되는데 사실 고생이 많아요. 꼬마 빌딩 사게 되면은. 그리고 아파트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별로 내가 뭐 사기까지는 아니고 그 속임을 당할 그럴 확률이 되게 적잖아요. 눈탱이 맞을 일이 예. 많지 않죠. 네, 많지 않잖아요. 근데 다가구나 뭐 꼬마 빌딩이라도 사게 되면은 좀 작게 장난질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샀던 제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월세가 한 호에 되게 좀 높게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사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나가더라고요. 그 사람은 아마 월세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냥 맞춰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데 있어요. 맞아요. 네, 사기 전에는 몰랐는데 사고 나서도 꽤 많이 몰랐던 돈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CCTV비, 공동 뭐 전기비 뭐 이런 거를 사기 전에 잘 얘기를 안 해줘. 근데 사고 나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런 걸 경험을 했으면은 이제 알고 접근하면 되는데 모르고 접근하면은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꼬마 빌딩 사는 분 부럽다고. 꼬마 빌딩이 대출이 많이 나오니까요. 뭐 제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은행 돈으로 사는 거라고. 은행이 보시면 사주는 돼요. 거지. 그죠. 그 현관문 정도만 내 돈이고. 거의 뭐. 맞습니다. 왜 아파트는 문고리만 내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또 그런 생각도 해요. 꼬마 빌딩이 막 부럽고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상승기가 오면은 아파트를 못 따라가요. 강남 아파트.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 상승할 때 보면 엄청나잖아요. 꼬마 빌딩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꼬마 빌딩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약간 손해봤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꼬마 빌딩이 이렇게 또 갑자기 확 오른 거는 중개하시는 분들 얘기로도 상상을 못했고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올해 중개를 했어도 처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책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왜 안 되죠? 네, 정부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우리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요? 정책이 반대급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꼬마 빌딩도 너무 지금 오버슈팅이 좀 된 감도 있고 그 생각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은 부동산 규제 정책이 이렇게 많잖아요. 네. 이게 싹 없어질 때 싹 없어진다는 가정을 해봤을 때 어디가 좋고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부동산 규제 정책 때문에 정책을 피해서 투자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가 있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공감합니다. 그죠? 그걸 알고서 투자하면 되는데 초보자들이 모르고 남들 따라서 투자하면 나중에 난처할 수도 있어요. 지방 투자 같은 경우에 그렇죠. 노후 대비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노후 대비하기 위해서는 좀 더 안정적인 투자가 필요한 거고요. 보수적으로. 예, 보수적인 투자가 필요한 거고 노후 대비를 위해서 이제 부동산 투자를 뭐 시작한다 이러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노후까지 오기 전까지 부동산 주식 투자를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노후 대비라 그러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월세가 나오는 물건을 또 월세 물건 얘기하면 요새 또 시세 상승 때문에 월세 물건이 너무 가소평가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월세 나오는 것도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은 제가 한창 일할 때니까 월세가 나오는 물건조차도 보증금을 많이 높이고 월세를 낮춰놔요. 왜냐하면은 종소세 때문에. 하지만 제가 만약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거나 은퇴하게 되면은 그 물건을 월세를 높이겠죠. 다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물건을 미리 좀 확보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월세가 나올 수 있는 물건을 미리 좀 확보를 해놔야 되는 거고 월세 받는 게 안 받다가 받으려 그러면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모르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든지 처음에 힘든 거지 하다 보면은 힘들지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월세 받는 거 스트레스 없냐? 힘들지 않냐? 안 힘들어요. 왜냐면은 지금 벌써 10년 넘게 월세를 받고 있고 월세를 밀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매뉴얼화 돼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은퇴하기 전에, 노후 대비하기 전에 미리 좀 경험을 쌓아놓는 게 중요하겠죠. 노후 대비는 케바케이기 때문에 뭐 너무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다 틀린데요. 다 가지고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래도 주거용 부동산 하나랑 월세를 목적으로 한 상업용 부동산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상업용 부동산이 상가가 되든 지산이 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만 안정적으로 공실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물건이면 되겠죠. 종류는 중요하지 않다. 좋은 애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제일 좋은 거는 상가랑 오피스텔이랑 지산이랑 다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네.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지산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상가도 1층 상가는 좋죠. 1층에 목 좋은 데 상가는 그거 하나만으로 노후 대비가 끝나는 거니까요. 오피스텔도 나쁘진 않아요. 월세 목적이라 그러면은. 그렇지. 이 질문 나와줘야죠. 배당주와 수익형 부동산. 아, 이거 궁금하다. 뭐가 더 나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부동산이 먼저예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가 포션으로 봤을 때 부동산이 100이면은 주식이 한 50 정도고요. 부동산을 봤을 때도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월세 수익에 크게 지금 신경을 안 쓴다 그랬잖아요. 월세 수익 세팅을 한다고 해도 월세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회사원이니까. 그러니까 배당주도 사실 배당주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공부하거나 연구해 본 적이 없어요. 배당주도 분명히 좋고 배당을 제가 받고 있어요.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막 비교를 하고 그러진 않아요. 다만 중요한 원칙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한테는 부동산이 더 커요. 왜냐하면은 그 인간의 속성이 그 사고팔고 하고 싶잖아요. 근데 부동산이 사고팔고가 힘들고 돈은 또 휘발성이 강하고 부동산은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은 부동산 가치가 있으니까 뭐 어떤 식으로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돈을 묶어두는 걸로 주식으로 돈이 많이 생기면은 부동산에 묶어두고 근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주식으로도 많이 이제 포트폴리오가 세팅돼 있는 상황이고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당주는 배당주는 일단 깔끔하잖아요. 네. 뭔가 세입자한테 뭐 월세를 주세요, 뭐 관리비를 왜 안 주세요 이럴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땅값에 대한 시세 차익 이런 건 없다. 물론 이제 배당주도 시세가 올라가긴 하지만은 자산 포트폴리오가 나이대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40대 초반과 50대 초반, 그다음에 부동산 비중과 기타 금융 및 주식 자산 이런 식으로. 근데 질문이 확실히 여기 되게 난이도가 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직장생활 처음 할 때는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금이 없으니까 네. 포트폴리오를 딱히 할 게 없을 거예요. 이제 그 얘기는 제가 안 했는데 부동산보다 좀 부동산이 우선이라고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순서는 주식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해요? 돈이 없는데. 그렇죠. 네. 주식으로 돈을 늘려야 돼요. 그때는 진짜 주식 투자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내 돈이 한 1, 2천밖에 없다. 이랬을 때는 그 돈으로도 뭐 할 수는 있겠지만 부동산 투자를. 그래서 그 돈 가지고는 주식 투자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포트폴리오가 주식이 더 많을 것 같고요. 부동산 투자한다 그래도 한 30, 40대까지는 좀 더 이제 공격적인 그런 이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거고, 50대, 60대 간다 그러면은 안정적으로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요, 포트폴리오가. 다가구 같은 것도 저는 사봤지만, 제가 다가구를 사고 나서, 내가 이거를 왜 샀을까? 그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회사원인데, 내가 한 60대, 70대면은, 그때 다가구를 사면은 그건 말이 되는데, 좋은 경험을 했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다가구나 꼬마 빅등 사는 것도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꼬마 빅등은 약간 예외로 이제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 몰리는 경우는 있지만 투자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뒤에 하셔도 맞는 것 같고요. 오히려 꼬마 빅등이나 다가구보다 조금 더 젊었을 때는 상가가 위험하긴 한데 하지 말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관심은 상가가 더 편하니까 구분 상가가 그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진 않고 지산이 오히려 더 만만하죠, 좀. 지산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요. 나이대에 따라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달라야 될 것 같고 점점 중요한 거는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돼요. 한 군데 몰빵하는 거는 위험하죠. 주식만 가지고 있다, 부동산만 가지고 있다, 그거 위험한 거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부동산 좋은 거 하나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조금 덜 좋은 걸로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뭐 아파트, 뭐 상가, 뭐 지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제 재산세가 문제지만 사실은 다주택자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제 생각에는 나쁜 게 아니거든요. 다주택자가 되는 거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내가 큰 부자가 되려 그러면은 다주택자가 될 거예요.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냥 1주택자로는 돈 많이 벌긴 좀 힘들거든요. 또 세금 규제 정책은 또 바뀌는 거니까 뭐 1가구 뭐 내가 비과세 받아야 된다 거기 꼭 목이 메워야 된다 하면 어쩔 수가 없지만 주택수를 사실 좀 조금은 늘리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비싼 거 여러 개 늘리면 안 되죠. 진상 임차인이나 일 못하는 중개인 등 그렇죠. 만남 스트레스 많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경험이 많으시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일단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의 평화잖아요. 네. 월세가 밀리면은 그러니까 진상 임차인이라고 해도 매뉴얼대로 적용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월세가 안 나오면은 다음 날에 문자를 보내요. 네. 정중하게 뭐 그냥 월세 안 내셨으니까 월세 보내주세요.
깜빡하셨나 봅니다. 보내고 그래도 없어. 그러면 한 일주일 후에 전화를 해요. 전화해서 월세 달라. 대부분 다 보내줘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냥 건조하게 얘기해야 돼. 근데 거기서 감정이 실리면 안 돼요. 드라이하게. 화를 낸다거나 막 부탁을 한다거나 그냥 아주 건조하게 전화하기 전에 얘기할 거 생각을 해. 그냥 또 두서없이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냥 빨리 끊어요. 전화 또 많이 하면 안 돼. 많이 하면은 그 서로 감정 골이 생기거든요. 2달 동안 연체가 되면은 그냥 내용 증명 보내요. 내용 증명 보내고 대부분 다 내용 증명 정도 오면은 다 와요. 월세가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니면은. 그리고 내용 증명 보내서도 안 되면은 이제는 정말 명도 소송으로 가는 건데 그런 경우는 한 번밖에 없어요. 대부분 다 내용 증명 보내고 하면은 나가시든가 월세 못 내면은 그 정도로 이제 합의가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 같은 경우 임차인하고 감정적으로 엮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저도 감정적인 사람이라 가지고 화를 날 수도 있거든요. 화 내면은 서로 불편해지고 그냥 아주 그냥 매뉴얼대로 그냥 무미건조하게 회사랑 직장인의 관계랑 똑같아요. 회사랑 직장인의 관계는 건조한 게 좋거든요. 회사에서도 건조하게 하세요? 네, 서로 서운한 거 없이 회사가 언제 나를 잘라도 서운하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건 당연한 거고 월급을 주니까 이런 이제 관계가 있잖아요. 임차인은 나랑의 그 관계 그냥 그걸 지켜야지 어떤 분은 뭐 추석이라 그래가지고 막 보내고 그런 거는 저는 안 해요. 그냥 그리고 이제 저만의 노하우인데 월세 계약을 할 때 웬만하면 가서 얼굴을 봐요. 얼굴을 보면은 사람들이 조금 미안해서 그런지 안 밀리더라고 잘. 근데 안 보면은 좀 밀리는 것 같아. 제 경험상. 왜 그러지? 모르겠어요. 저 얼굴 보면 그러거든요. 월세 밀리면은 저번에 강제 집행했는데 너무 스트레스였다. 월세 밀리지 마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분들이 약간 경각심을 갖는 것 같아요. 아, 강제 집행하는 분이구나. 이분이 이런 식으로. 사실은 뭐 강제 집행 안 하죠. 뭐 그냥 부탁하겠지 내가. 그래도 만나면은 이제 그 월세 잘 내시라는 얘기를 눈 쳐다보고 한번 해주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잘 내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안 받고 내공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중개인분하고는 어떤 뭐 갈등이나 이런 건 없으세요? 아, 많아요. 근데 중개인분들하고도 제가 20대 때부터 중개인분들을 상대했잖아요. 네. 중개인분들이랑 싸움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밤에 술 먹고 저한테 전화 와서 욕하는 분들도 있었고 서운하다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경험이 쌓이면은 점점 쉬워져요. 처음에는 모든 게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힘들어도 경험이 쌓이면 쉬워지고 중개인들하고 얘기할 때도 똑같아요. 너무 서로 서운한 거 없이 어느 정도 좀 건조하게. 가끔은 근데 너무 또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 인간적으로 너무 좋은 형 같고 너무 좋은 동생 같고. 근데 그러면 또 서운한 일이 또 생기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연장선으로 한번 받아볼까요? 임대 후 집에 손상이 많이 생겼을 때 예전에 집을 개판으로 썼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면 제가 다 해요, 그냥. 뭐 착한 임대인까지는 아닌데, 그냥 임차인분들이 개를 키우거나, 뭐 어린아이 때문에 뭐 낙서를 해두거나, 뭐 좀 부셔도, 저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를 안 삼고,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손상이 좀 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문이 부서졌어. 이런 건 당연히 고쳐야지. 근데 뭐 벽지가 찢어지거나, 어디지? 뭐 마루가 좀 썩거나, 그건 살면서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얘기해가지고 막 다 돈 받아내고 하는 거는 조금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다만 이제 제가 돈 들어갈 일은 있어요. 근데 그냥 노후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케바케예요, 그냥. 저도 봐가지고 이거는 좀 심하다 싶으면은 뭐 부동산 통해서 직접 얘기는 잘 안 해요. 부동산 통해서 저쪽에서 돈을 좀 부담하게 하셔라 하면은 또 대부분 또 부담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감정 부닥치면서 막 얘기하는 거는 가급 좀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다가구를 가지고 있을 때는 다가구 세입자들이 영세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조선족 분들 비하는 거 아니라 하여튼 뭐 조선족 분들도 계시고 월세가 작다 보니까 그분들이 좀 외로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를 좀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작은 일 가지고 밤에 전화하고 와이프랑 싸운 것 때문에 저한테 전화하고 그러니까 좀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냉장고 위치 바꿔달라고 와서 좀 들어달라 그러고 네. 그런 귀찮은 일이 계속 생겨요. 냉장고 조금 그렇다. 근데 그런 거를 그냥 그러려니 해야 돼. 그거를 막 너무 막, 어떻게 나한테 이래. 막 이러면 안 되죠. 그냥 밤에 전화 오면 그냥 안 받는 게 최고고, 그 다음날 9시 넘어서. 그럼 가서 옮겨주세요? 안 하죠. 얘기만 하고 그냥 끝나는 거죠? 네. 그리고 부동산에 부탁하던가 아니면 부탁도 안 하지. 그런 것까지는 제가 못 해드립니다. 그리고 방 바꿔달라는 사람도 많았어요. 방을 다른 방으로 바꿔달래요. 무슨 호텔이야?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단호하게, 뭐,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서운하니까, 저 그런 거는 좀 정중하게 좀 힘들고요. 그냥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그 정도.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되게 오래 걸리네요. 지금 사실 굉장히 좀 힘들어요. 말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네. 네, 그래도 우리 후랭이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오래 해서 너무 즐겁고, 네, 제 유튜브 채널 투자가 카일, 그리고 제가 쓴 책도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약간 기빨린 것 같은데. 좀 기빨렸어, 지금. 네. 한 5시간 반 정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요? 치고받고 싸우고도.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예. 다음에 또 한번 모시고 재미난 이야기 한번. 저는 오늘 우리 후랭이님이랑 그 맛있는 저녁 먹으러 갈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